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2014년도 첫 번째 교회사 공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해와 지지난해에 걸쳐서 공개 강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올해 2014년도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공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전체 강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2014년도 공개 강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름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봄하고 가을학기 이렇게 나눠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시작해서 3, 4, 5, 6 이렇게 1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은 7, 8월달이 방학이었는데 올해는 7, 8, 9까지 방학입니다. 이거 제가 어메리칸 스타일로 방학 길게 잡았는데 농담이고요. 9월달에 여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9월달까지 방학을 하고 다시 10, 11, 12 이렇게 해서 가을학기를 모두 7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교회사 연구소의 책임연구위원 이서가 프란시스코고요. 제가 강의를 6강의를 맡고 저희 연구소 소장이신 정정무 신님께서 10월달쯤에 한 번 강의를 특강을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의 강의를 할 텐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부족하나마 그 회사에 대한 인식, 지식을 더 넓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살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을 공지 말씀을 드렸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주제도 사는 법입니다. 먹고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들어가고 있나요? 예. 오늘 제 주제는 신앙생활들이 사는 법, 즉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며 생활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앙생활들의 체포라든가 또는 재판 과정, 그 다음에 순교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강의해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물론 그러한 것들이 강의했던 그 바탕에서 이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사셨는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업을 가졌지만 그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사는 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 저희 천주교가 들어온 곳이 18세기 후반 말입니다. 거의 2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 그 다음에 중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도 역시 이들 양반하고 사대부, 그 다음에 중인들인데 대부분 양반 사대부들은 지주들이 많고 또 중이라 하면은 주로 전문직, 대표적으로 통역, 중국어 일본 통역하는 사람들 또는 약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 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민층까지 빠른 속도로 천주교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천대받던 천민층까지도 천주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 평민층들은 농민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천민 중에서는 노비들도 있었고 특이하게도 이른바 백정, 조선시대 때 짐승들을 도축하는 인류의 기대 천시받던 백정들도 역시 천주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같은 천주교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천주교 초청기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1791년도에 그 유명한 진산 사건, 즉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거부했던 양반 시기인치였던 임시충하고 권성현 등이 결국 신앙을 지키다가 참수를 받은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금지가 되고요. 특히 1801년도에 일어난 신윤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천주교회는 거의 이제 와야되는 붕괴되는 직전까지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큰 박해를 거치면서 천주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1791년 당시에 제사를 금지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금지할 것이냐 라는 것은 양반들의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사를 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양반에 대한 어떤 기독교를 모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양반으로서 계속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많은 양반들은 교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로 교회는 주민들, 그 다음에 평민들, 그리고 일부 끝까지 신앙시키는 양반들이 대부분 이제 몰락하게 되죠. 몰락 양반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전편되게 되고, 따라서 교회는 중민 내지 평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살아남은 신자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핀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은 안정된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살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생업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이분들은 자기의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의 터전을 일궈내고 거기서 또 다른 신앙 공동체, 우리가 흔히 이제 교우처, 시대처 알려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해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하셨던 것이 바로 박해 시기 우리 신앙생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대표적인 그 생업이라고 하면 역시 농업이죠. 우리가 사실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농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분들도 저희 고향을 떠나서 주로 이제 산골 쪽으로 많이 이주하게 되는데, 산골에 이주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대개 이제 산속에서 그 화전을 일구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전이라 하는 것은 그 산에 들어가서 나무나 숲 같은 것을 불을 태워서 그 재를 비료로 삼아 농사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한 3, 4일 동안은 소출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재료가 이제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3, 4일 지나면 그 땅이 지역에 따라 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 화전의 특징적인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속이기 때문에 집터 자체도 이렇게 평지 자체 못하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산 자락 위에다가 집을 이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밭도 다 이 산자락 위에서 짓고 여기다가 불을 지었기 때문에 다 민둥사에 되어버리죠. 여기서 3, 4일 지나면 다시 이제 옮겨가고 또 똑같이 일을 반복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된 일궈진 밭에다가는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심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조, 피, 메밀, 기자, 옥수수, 콩, 보리 그리고 벼도 이제 심었는데 밭벼를 하는데 이것이 노에서 나는 벼와 달리 좀 소출은 좀 적은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작함으로써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시 화전민의 모습이었고 또 신앙생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물을 제가 사진을 보고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도시 사람이라서 이른바 샤도남이라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 중에 하나일 텐데 좋은지 핀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곡식들을 뭔지 아시나요? 조. 예. 당시 산속에 밭에 대표 작물이 사실 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북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주식이 옥수수인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 대표적인 곡식은 조였습니다. 이북에서도 조법문단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조, 그 다음에 피, 메밀 이런 것이었다. 바로 이제 시장 선수들도 바로 이런 곡식들을 키워서 또 주식을 삼아서 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교우처 실수 입은 많은 신앙생들이 심었던 대표 작물이 뭐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이거 있는 거 말고 흔히들 이제 이른바 천주학자들이 하는 용산으로 대표적인 거
보시나요? 네, 담배.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웠다 화전에서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담배 농사를 천주 시대 때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담배 농사하면은 천주 시대라고 이제 등식 행위할 정도로 많은 신학 선조들이 담배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그 사진 자체는 이제 그 개혁이 이후에 이제 찍은 사진이긴 한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수리산 이름도 담배촌이에요. 이 마을 자체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심었으면. 지금도 수리산 성지가 바로 이 터에 잡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최경화 성님 가족이 살았던 바로 이 수리산 담배촌 모습을 후대에 찍은 거고, 이 뒤에 있는 모습도 어디 동남아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입세초까지 우리 선조들의 모습, 즉 담배를 말려서 이제 그걸 넣어서 말린 모습입니다. 이게 담배 농사에 있던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이제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뭐죠? 호랑이가 뭘 지금 물고 있죠? 바로 이제 나도 주시자. 바로 이제 군방대 바로 이거. 이 담배라는 것이 당시에 특히 조선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여기는 그렇지만 기호식품 다 누구나 다 뺄수 식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배 농사를 많이 짓는 이거 바로 담배 농사를 지으면은 이 담배를 팔아서 빨리 돈을 받기 쉬웠다. 이른바 황금 장려라고 그러죠. 돈을 받기 쉬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험순조들도 이 담배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담배 농사 특징 자체가 좁은 면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집중해서 짓는 그런 기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선조들이 신대촌을 이제 교촌을 짓게 되면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담배 농사를 지어가서 이 담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농사를 지었냐면은 성세 말에 의하면 이 편지에 보면은 교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담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담배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풍년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반대죠. 노말지가 담배 값이 폭락을 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시 담배 농사가 많이 졌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천주 신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조선시대 때 담배 농사가 굉장히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 후기 때 보면은 이제 농토 일을 많은 농민들이 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천주 시대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배 농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담배 농사라고 하는 게 사실 담배가 언제 들어왔다 얘기하죠, 보통? 우리나라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가요? 그렇게 오래됐을까요? 보통 임진왜란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진왜란 전은 일본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담배 이제 별칭이 뭐냐면은 남쪽에 들어왔다. 남초라는 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원중이잖아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 지금도 타바코라는데, 그래서 담바고 거기서 담배라만이 나온 겁니다. 영어를 기쁜데, 이 담배가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냐면은 임진왜란이 그때 전을 들어왔는데, 그게 병생할 때 불행히 또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한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때 돈을 갖고 가기 힘드니까 뭘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담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당시 청나라에서 담배를 이용하니까 담배 가서 팔면은 그 돈 갖고서 그 사람을 다시 돈을 사주고 사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너도 나도 담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가 또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명을 구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담배를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2명밖에 못 데려와서 1명은 2명밖에 갈 수 없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을 정도로 이 담배가 그 당시부터 특히 유행했다. 병적으로는 해봐야 임진왜란부터 한 3-4층밖에 안 되거든요. 벌써 그때부터 유행했고, 또 담배 이제 예호가 유명한 왕이 있죠. 우리도 이만 화상하면 아는 왕. 정조 유명한 대표적인 흡연가로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담배가 유행했고, 그 속에서 우리 시대한 분들이 담배 농사를 졌고 또 그런 담배를 폈죠. 그걸 통해서 삶의 영역이 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담배 농사하면 천주교인 이런 아주 등식 흥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 농사를 졌다. 물론 담배 농사를 모두 천주교인들은 아니었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담배 농사들이 이제 크기 위험해서 보시다시피 양반이고 이른바 쌍놈이고 애 할 것 없이 다 담배대를 다 지고 있죠. 쉬는 시간 되면 담배를 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모습이 좀 특이하죠. 이게 마엔드의 모습입니다. 마엔드 당시 담배를 피는 모습이 있었고, 당시 이 담배가 이렇게 아까 담배 잎을 이렇게 썰어서 담배에 말리고 썰어서 이제 파는 모습, 이것이 당시에 이제 김홍도에 이제 풍속가 있을 정도로 담배 농사가 크게 유행됐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배 농사 풍년하면 이제 가격이 폭락되는 거고, 담배 농사 지으면은 다시 딴 데로 가야 된다.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불구하고 나중에 하면은 이 그 땅을 다시 비를 줘서 나중에는 화전이 일반 땅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화전 자체가 나중에는 영속 쪽에 이제 농지로 바뀌게 돼요. 그때까지 그렇게 하기까지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이 시향수들이 다 겪어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향수들이 과연 다 화장 농민만 화장 농사만 졌고 담배 농사만 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신자들이 이제 살던 지역을 이제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데, 이 지도를 이제 그 대동강 지도를 이제 압축해 보여주는 지도인데, 대동강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녹색 지대가 이게 서울하고 서울 인근 지역입니다.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박해 시기 때에도 그 천주교의 중심은 사실 서울하고 그 인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이제 투자들이 배포가 되는데, 주로 박해를 받게 되자 이제 우리의 이제 시장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쪽 강원도 지역, 우리가 이제 풍수이라 하는 이런 데 지역이고, 또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좀 이제 산골 쪽인 용인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충북, 강원, 경북이 서로 이제 맞물리는 이 지역, 태백섬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충청도에서도 이제 공주라든가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도 역시 이쪽, 주로 산악 지역 쪽에 많은 산골 교육촌이 생기게 되고, 이 교육촌 중심으로 아까 했던 화전 농사, 그 다음에 담배 농사를 많이 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마르시 살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충청도 서쪽에 있는 내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아산만 일대인 이 지역이 당시 초창기부터 천주교의 이른바 이제 모짜이라고 표현하죠. 모내기 할 때 모내기 전에 모를 심어놓는 이제 벼씨를 뿌려서 그냥 바짝바짝 심어놓는 그 틀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퍼져나갔다는 의미에서 모짜이하는데, 실제로 이 내포 지역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내포 지역에서부터 신자들이 북쪽으로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아까 최경환 재관하고 김대호 신부 재관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포 지역에서 강원도로도 가고, 저기 멀리 경상도 문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퍼지게 됩니다. 이 내포 지역은 이제 박해 시기 내내 계속 이제 마을 시대에 사는데, 이 지역은 지금 봐도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평지예요. 바다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다분 이쪽 지역 사람들의 주식은 당연히 벼농사니까 쌀밥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옛날 우리의 이제 그 신학 선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쌀밥도 못 먹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좀 사실은 좀 달라요. 춘궁이 때나 특히 일치세 때가 워낙 혹독했기 때문에 그때는 쌀밥 구했는데, 주도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춘궁기를 지으려면 보통 이런 평지 사람들의 주식은 쌀밥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하얀 쌀밥은 아니고 좀 도전이 든든 청리밥. 그래서 성사분들도 이 평지에 있었던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침에도 쌀밥, 저녁에도 쌀밥, 매일매일 쌀밥 먹는다는 할 정도로 당시에 두 끼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점심은 보통 안 드셨어요. 대신 밥을 많이 드셨죠.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주먹 밥그릇이 거의 이제 냉면그릇 같죠. 국 끓이고 옆에 밥그릇입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먹은 다음에 찐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슴밥 먹는 것처럼 예전에 밥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부식, 반찬이 별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많이 먹는 영양분의 에너지원은 주로 다 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도 주식은 밥. 성사분들이 지었던 것도 역시 밥. 밥에다가 김치 아니면 짜가치. 이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그 내륙 지역 내지는 이제 그 평양에 지휘했던 시향선교의 모습은 일반 신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모습이고요. 대신 신자임을 드러내서 아닐 경우에서는 신자임을 숨기면서 살아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자들은 이 지역마다 산골에서는 밭농사, 화정농사, 평야에서는 농농사일을 쳤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벼농사를 졌다 해도 이분들이 되게 가난한 삶이죠. 크게 뭐 농사를 짓는 지주계급 속한 사람들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소작농이거나 조그만 노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는 점, 그리고 구수에서 기쁨을 느끼는 점에서는 산에 살던 분이나 평에 살던 분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 있지만 농민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양한 지역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인들, 즉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역시 천주교 하면은 감리동 사람들이 또 딱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옹기. 옹기. 그래서 옹기를 이제 직접 빚어서 구워서 그들 파는 이 옹기쟁이 일이 천주교인들로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옹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초창기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황사영이 이제 그 베론 땅에서 피신했을 때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바로 이제 옹기 마을에 숨어 있었고 이제 전세를 하면은 옹기 가마 안에 숨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옹기와 천주교의 인연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옹기라는 것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제 소위 말해 동양하는 걸즈가 아닌 이상은 동양 걸즈들은 뭘 갖고 다니죠? 바가지가 다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옹기, 그러니까 십자가 할 때도 기본적으로 숟가락과 밥솥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밥솥이 다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옹기를 썼죠. 그래서 이 옹기가 이제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당시에 조선시대 때 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냐면은 그 옷감, 그러니까 면 옷감, 그렇죠. 면 옷감. 그다음에 이제 마포, 3대 옷. 그 세 번째가 옹기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옹기도 많이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옹기업을 했다. 그래서 재력 있는 사람들은 옹기 가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 경영을 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옹기점, 옹기 마을에 들어가서 옹기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옹기업에 이제 het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옹기 가마 안에서 이제 옹기를 굽는 것 모습이 보이고요. 요 밑에 사진은 이제 개학 이후에 그 옹기 신자촌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가득 옹기들이 보이죠. 옹기들이 이렇게 쌓아서 나중에 이걸 장에 팔아서 한 거고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젊은 옹기 장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게에다가 옹기를 가득 집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죠. 일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팔게 되면서 옹기를 등지고 팔게 되면서 신자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신자를 찾아내는 이런 역할도 역시 옹기 장수들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옹기 마을이 나름대로의 연락망이 생기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그래서 어떤 옹기종과 이 옹기종을 알기 때문에 이 옹기종에서 이 옹기종을 사회에 옮겨다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옹기종에서 토요일도 찾아와서 책을 읽게 있다. 옹기종을 떠나서 사실 옹기종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옹기종 사이에 서로 네트워크 관계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 시기 때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교업은 박해 시기뿐만 아니라 기항기, 심지어는 일제 시기까지도 많은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옹교업을 종사했다라고 이제 하고 지금도 이제 알려진 교우촌이라든가 본당의 어떤 그 뿌리 중에는 이 옹기마을이 있을 정도로 옹기마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시향성교 상교회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왕림도 한 4개의 마을 정도 있었거든요. 왕림 4개, 왕림 마을 하나에 교우촌 4개나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가등이, 그다음에 뭐 가마골, 그다음에 독종이, 그다음에 뭐 세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세점, 가마골, 독종이는 모두 다 옹기마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옹기족이 크게 활발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옹기족에 있는 신자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두터웠다라는 말도 이제 여러 차례 나와요. 같이 일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신앙도 돈독했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천주교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명한 이제 옹기 장인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 집안이 여럿이 있죠. 바로 그런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옹기 외에도 사람들의 지주가 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나무 다루는 기술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쇠 다루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른바 이제 수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울에 많이 몰려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서울의 이제 그 모습인데, 대동여 시대의 일부분인데, 서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른바 사대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대문 아니고 이쪽이 이제 북한산성이고, 이 사대문 안과 사대문 주변 한 4km 정도까지가 다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쪽 마포,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왕십리까지도 다 서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이 마포와 용산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조선시대 말하면은 뒤늦게 개발되는데 가장 발전했던 곳이다. 즉, 이 마포는 전국에서 모든 불산이 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배도와 서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상업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근처에는 이제 수많은 공장들이 많았어요. 수공 공장들이. 그래서 뭐 무쇠말 뭐 이런 거 지금도 동해안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이제 수공업의 중심지역이 마포, 용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공업자들이 이 마포, 용산 쪽에 많이 살았고, 그 중에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가 구석기 때는 20만 내지 30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적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20만 30만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서울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몰려왔던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장인들이 나온 거 보면은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선장, 의마 선장은 배 주인 선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이런 배죠. 옛날에 이제 황포 빗대라고 얘기하는 나무배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활을 만드는 장인들, 이제 화살 장인이 따로 있고 활 장인이 따로 있는데, 특히 이제 성인 중에 박학이 안나라는 성인이 있어요. 이 성인의 이제 그 남편하고 아들이 모두 이 활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을 만드는 장인인데, 이 박학이 안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가족이 다 믿었는데, 남편이 이제 같이 끝난 남편이 배교하고 먼저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남편과 아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나와버리니까 그 재판관이 남편과 아들도 배교했는데 너도 배교하라고 이제 강요하니까 그 아내가 박학의 아내가 남편이고 난 나다. 남편이 신앙을 배신하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남편과 아들이 와서 말 한마디를 하고 나와버리라 할 때도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남편과 아들 탓해서 배교를 시사하고 들어와라 라고 할 정도로 신앙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것처럼 당시에 활을 만드는 장인들 중에도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때 활의 모습이죠. 활이 생각보다 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목수가 있는데, 이 목수가 있지만 이제 뭐 책상 만드는 이런 정도 목수가 아니라 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목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목이라고 해요. 큰 데자 써서. 소목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작은 거 만드는 소목인데, 집 만드는 목수를 대목이라는데, 바로 이 목수들 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시에 김홍도 그림 중에 이제 집 짓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병인 이제 받기 시기에 신자가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이제 그 시장신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기 뛰어나서 그 잡았던 이제 이런 이제 표적의 이런 사람들까지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관장도 친해져서 관장이 이 사람을 일을 시킵니다. 너 목수니까 집 한 지어라. 내가 봐줄 테니까. 그래서 집을 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력이 떨어지니까 그 관장이 내가 인정 있게 너는 이제 내가 눈 먹을 테니까 도망쳐라. 한데도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앙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시켜 죽겠다 해놓고 나서 자기 밭에 일을 다 한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이제 죽음을 당해서 순교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신앙 선수들 중에 이제 목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뭐죠? 이제 붓 만드는 사람들, 필공이라고 하죠. 필공. 붓 만드는 사람, 붓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붓 만드는 역시 붓도 당시 수요가 많았죠.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다 붓글씨 쓰고 성비들 이제 다 과거하는 것 때문에 붓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필공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그 호랑이가 뭘 물고 있었죠? 담뱃대. 담뱃대 만드는 장인들. 이걸 이제 그 연죽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죽장. 이제 그 연기 연자에다가 이제 대나무 죽장을 쓰는 연죽, 이 담뱃대 이를 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옆에 요게 이제 누구냐면은 갑바치. 약간 이제 청리들 중에 이제 백정이 있고 백정과 이제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갑바치가 있죠.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갑바치들 중에 천주시에 있었다. 즉 그 사람들은 이제 청리 되는 거죠.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망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선비들이 이제 이 이마에 두르는 거죠. 망건들도 이제 만드는 이제 일을 역시 신자들 중에 또 여성들 중에 이 망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철자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겠죠? 대장간. 김홍도 대장간에서 이제 그 쇠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천주 신자들이 있었다. 즉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신자들이 각각.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자이기 때문에 생활 형편은 일반 농민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았겠죠. 좀 살만했겠죠. 뭐 이제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까 서울 같은 데서 이제 살면서 서울 같은 데는 신자들이 변하지 않고 거의 점조지처럼 행동합니다. 즉 나와 남을 서로 몰라요. 신자들끼리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 이런 것이 우리 신자분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인들 중에 어떤 장인이 있었냐면은 이 그림이 작두로 쓰는 건데 뭘 쓰냐면 담배잎을 써는 장면입니다. 담배 잎을 써는 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담배 써는 가진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입을 말린 담배를 어떻게 쓸려야 담배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담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한 담배를 어떻게 쓰느냐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잘 하는 사람이 담배 장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잘 쓴 사람들이 해야지만 품질이 높아져서 값이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담배 설비 가진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이 담배대와 성교사가 관계가 있다.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담배대와 성교사가. 당연히 담배를 폈으니까 관계가 있겠죠. 우리 성교사분들이. 당시에 얼마 담배를 폈냐면은 성교사분들이 밥해주는 어린 이제 그 하인 여자가 하냐가 10살밖에 안 되는 여자도 아구에서 담배를 빨갛게 피고 있더라.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5살 먹은 애들 담배를 피더라라고 할 정도로 담배가 이제 그러니까 성교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담배 피니까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와서는 담배를 배우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이제 담배대를 다 피우고 담배 필수품이 담배대와 그다음에 부싯돌, 담배 쌍지 이런 게 이제 필수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진인데 성교사 분들이 이제 담배대 갖고서 이제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는데 이걸 뭐 하냐면은 누가 더 담배대가 기냐를 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수기 때문에 어떤 풍습이냐면은 담배대 길이가 신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담배대가 길수록 신문이 높은 겁니다. 그 양반들은 담배대가 길죠.
그래서 성교사분들이 이제 재미삼아 서로 동성교사분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성이 높으냐를 담배대하고 장난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역시 담배대를 들고 있고 우리나라 신부님이 역시 담배대를 들고 있는데 이제 좀 짧아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정도로 담배대 모습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공예품 중에 하나 뭐냐면 삿갓. 삿갓도 많이 있었는데 삿갓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들도 외출 시에는 삿갓을 많이 썼습니다. 얼굴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삿갓이 굉장히 크죠. 얼 정도가 아니라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삿갓을 만든 일도 우리 선조들이 했었다. 이 삿갓과 선교사들과 관계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머리에 썼겠죠. 왜 썼을까요? 신문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선교사분들이 자기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상주에서는 이제 상건, 상선, 그러니까 얼굴 가리면 부채죠. 부채를 쓰고 그 다음에 삿갓을 가리면은 얼굴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당시 조선시대 풍속에 의하면은 상주가 말을 걸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상주한테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의 상복은 그야말로 자기의 보호복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어떤 말 하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천사의 망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상복과 삿갓이 매우 기묘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것처럼 이제 순업자인 반면에 또 하나 상인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 역시 신세들 중에 물건을 사업하는 상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이제 등에 지고 옛날에는 머리에 이고 그 다음에 골목을 누비면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역시 이분들도 많은 경우는 서울에 살았다. 당연하죠. 인구도 많고 당연히 인구 많다는 얘기는 뭐죠? 물건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시 서울은 정치 경제 중심지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중심지다. 왜냐하면 교회 장상인 주교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바로 서울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교사분들이 다 서울에 왔다가 다 지방으로 가고 또 이리들 지방으로 다 올라오시기 때문에 서울이 교회 중심지로 다 계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도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자들은 특히 상벌 때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신부님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어떤 경우는 평생 만나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한 번 만나봤다 해도 다음에 또 만나볼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사를 받기 원하는 신자들 중에는 당연히 위험하더라도 신부님이 계시는 상주에 계시는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면 서울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왔다가 이제 성사 볼 때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주변으로 신자들이 온다. 대표적인 아까 했던 것처럼 최경환 성인이 수의사에 잘 잡은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한 서울이 이렇게 이 정도 넓었습니다. 지금 보면 알죠.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인지 아니면 이제 지방인지 딱 보면 알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그 부산하고 이제 옆에 강릉동은 다 옛날에는 광주에 속했던 땅입니다. 심지어는 이른바 이제 강남도 다 광주 땅이었어요. 강남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과천, 이제, 그 다음에 시흥, 양양, 뭐 고양, 다, 양주, 뭐, 이렇게 다 서울이 이쪽에 있고, 바로 이런 삶인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많이 신자 사는 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에 신자 사는데 대표적으로 서북 지역에서는 고양, 그 김효인, 김효주 자매가 살던 것이 바로 고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수리산, 또 하나가 부산, 서울에 가까운 이 김성환 집안도 바로 서울 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김성환 같은 경우는 성사를 모시기 위해서 이분은 아예 서울 안으로 들어오서 살게 되시죠. 그래서 집이 두 군데 있었어요. 서울도 있고 본고향도 있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신자들이 모였던 것 자체가 서울이 바로 이제 교회 중심지였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서울 살았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많은 아까 순법자도 있었지만은 상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김홍도도 그림인데 대표적인 이제 그 소상인이죠. 이제 등진 장수들 등에다가 이제 들고 안악내는 머리에다 이고
이런 애는 이제 없고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다니면서 장사하는 모습이 조선시대 때 일반적인 이제 작은 상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는 물건도 다양해요. 이렇게 이제 당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주로 어떤 신발을 신었었죠? 옛날에는 집신. 집신이 오래 갈까요? 그게? 오래 안 가죠. 열흘 한 보름? 그렇기 때문에 집신도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기 때문에 집신 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일이고 집신을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개항기 이후에 이제 상점의 모습인데 밖에 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얀 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같아요 여기 주식, 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런 이제 잡곡들, 그 다음에 여기 수북히 이제 자리에 쌓이는 게 뭘까요? 하얗게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 소금도 필수품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소금 장수들 중에도 신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여기 쫙 있는 게 뗄나무. 밥 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산이 이제 밖에 있으니까 다 뗄나무를 사서 써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뗄나무꾼이 있어야 돼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동화책이 나온 직업 중에 가장 간사한 직업이 뭐죠? 나무꾼. 그 나무는 뭡니다. 제일 자원 없고 자원 없는 사람 살 수 있는 게 나무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기한기 모습 나무 기계가 쫙 들어서 있죠. 쫙 이렇게 나무꾼 모습이고 요쪽은 좀 잘 사는 사람들 뭘 했냐면은 숯. 사진은 여기 제가 안 했는데 이제는 숯이 통나무 숯이 있었어요. 통나무 아예 숯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숯이 있고 집신도 팔 때 이렇게 팝니다. 지기 위해 이제 수백 커레를 들고 팔고 어린아이가 목에도 걸면서 이렇게 팔아다니는 집신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물 장수라고 해서 온갖 걸 다 이제 팔는 거죠. 주로 아양내가 머리 들고서 이제 치치마 찾아다니면서 박물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아양내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죠. 반가운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도 이제 비슷하죠. 요즘에 신상이 뭐 있나. 박물장수지 주요 품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 여성 놀이개. 그래서 당시에도 역시 신상을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당시에는 잘 사는 분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상들을 이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박물장수에 보면 이제 부산발과 뚜가를 마주하는 이런 박물장수들이 당시에 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사 말고 요즘에 무슨 뭐냐면은 딱 보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어디 이게 뭐 하는지 큰 솥이 있고 국굴식인데 이거는 솥 같은 게 국굴이시죠. 주막인데 당시에 주막이라 하거나 아니면은 국밥집 장수도 있었습니다. 신자들 중에 국밥으로 나와서 하는 거죠. 상인들 이런 사람들 있었다. 국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연락식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을 신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은 아까 박물상, 그 다음에 실장수, 실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군장수, 군을 팔았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그 성인들 중에 이제 김장금 만나라고 이분이 이제 장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죠. 장금의 이름은 대장금. 장금의 이름이 당시 이제 흔한 이름이었나 봐요. 장금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장금이 이제 김장금이나 안다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 장금 이름 자체가 손짓으로 있는지 이분은 이제 화장품 장수였었어요.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는 기성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대표적인 게 납을 녹여서. 사실 지금도 납성분 있잖아요. 미백 성분을 위해서. 근데도 납을 녹여서 이제 파는데 특이하게도 이 분장수에 이왕 요해는 남성분이 같이 동업을 해요. 이분하고 두 분이. 이왕 요해는 물론 이제 평생 독실을 사는 남자인데 이 두 분이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화장품 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해서 이제 분장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물장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상인들이 좀 아까처럼 이런 상인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작은 상인들이. 근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좀 장사 제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물지만은 신하들 중에도 부자 상위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었어요. 농민들 중에서도 역시 부자 농민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이른바 이제 크게 돈을 모아서 이제 큰 손이 이제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은 재화를 자기 일을 쓴 게 아니라 한지에 쌓은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푼 거죠. 이런 이제 위대한 이제 상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특히나 아까 이제 마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마포에는 배를 이용한 이제 장사라든가 아니면 배 선주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신자들 중에는 선주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무역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표적인 이제 제일 더 유명한 이제 김기량 필리스라는 이제 선교자는 그 무역을 하다가 표류를 해서 홍콩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신자를 된 분이 계시거든요. 자, 제주도 돌아와서 신자를 전파하는 이런 분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 선주기 때문에 그 배를 교회 일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을 모시러 갈 때 그 배를 이제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기 직접 배를 타고서 그 신부님들 모셔가는 일을 했던 분들 중에 신자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인들이 있었다. 큰 상인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인삼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고, 아까 옹기도 이 조그만 게 아니라 옹기도 큰 옹기상, 요즘 말하면 이제 도매업 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냥 담배 장사, 그다음에 꿀 장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양한 직종에서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람 들자면은 그 박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박마르타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죠? 사제지기 왕 고종의 이모입니다. 어렸을 때 고종이 이제 원래 왕이 아니었죠. 왕자가 아니었죠. 흥성대원군의 아들이니까 왕자였을 때 이모였던 사람이 박마르타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과거가 됐는데 박물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집을 마포에다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약방을 열어요. 돈을 모아서 약방을 열고 나중에는 박물 객주를 하게 됩니다. 객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위탁상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생각하면 큰 도매업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객주의 모습이 객주 상의 모습 이렇게 큰 번듯한 집을 짓고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하는 이 객주상까지 큰 게 박마르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옆에 있는 베르네 주교님의 안복사를 하십니다. 물론 안복사라는 게 이제 살림 맡아야 되는데 이분 직접 베르네 주교에 이제 뭐 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살림 사이를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 따로 두고 안복사라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교회 일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이모고 고종 어머니하고도 친하고 나중에 베르네 주교와 베르네 주교가 풍성대왕국을 서로 연결시킬 때 앞에서 했던 인물 중에 하나 바로 박마르타입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됐죠. 안 돼서 이제 박해 일어나면서 이분은 이제 시골로 도망가는데 시골 도망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또 크게 농사를 짓고 하다가 나중에 토조한테 잡혀갈 때 그 양자는 이제 도망가자고 울 때 양이 오히려 혼내면서 내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지 이런 신앙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끌려가서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처럼 신자들 중에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자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베푼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황래도도 옹기에 유명하거든요. 황래도에 이제 김상령 배두라는 상령 지방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옹기를 500개를 팔아서 500명의 큰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베르네 주교한테 헌금해 놓다. 자선 사업에 쓰시라고. 이런 이제 진짜 그야말로 손큰 이제 후원자가 역시 있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박마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도 취급해서 인삼까지. 그래서 당시에 개성하면 인삼이잖아요. 개성 상인 중에도 역시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과일로 돈을 벌 사람이 있어요. 과일. 우리가 이제 옛날 고조 소설 중에 유명한 허생전 아시죠? 허생도 어떻게 돈을 벌냐면은 이 과일로 돈을 법니다. 안성들에 가서 과일 매점 매점을 해서
즉 과일 도매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비슷하게 당시에 신들 중에서 과일 도매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돈을 이제 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박해를 피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자들 중에서는 교회에 모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보자 나가 생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성공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 실패할 사람도 나오는 아니죠. 대표적인 게 바로 황석도 룻과 손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은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던 이제 선비인데 교회를 위해서 해보자 해서 돈을 끌어 모읍니다. 자본을. 그래서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를 잘 됐겠어요? 선비하던 사람이 당연히 망했죠. 빚을 졌죠. 근데 이분이 또 의지력은 의지 한국이라서 한 번에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돈을 빌려서 또 합니다. 또 어떻게 됐겠어요? 또 망했죠. 그리고 세대가 망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주변에서. 빚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부님이 당신이 안 되겠어라고 해서 성사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 그래서 이제 하고 나중에 이분은 자기 재능을 살려서 신부님이 복사 들어가게 됩니다. 복사 들어가서 신부님, 특히 다월 주부님이 밑에 들어가서 주부님이 우리말로 책을 쓰는데 교회에서 쓰거나 번역하는데 이분이 큰 역할을 해요. 자기 재능에 맞게 한 거죠. 원래 돈 버는 것은 재능이 아니었던 거죠. 이른바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됐던 거죠. 이런 분들도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바로 장사의 길이었는데 이런 모습들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선시대 때 후기 때 여성들, 특히 여성 신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특히 힘들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기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 가면 이분들 서울로 많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서울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누구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옆에 누구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을 숨고 살기가 편하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거리도 많다.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삭바느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실장수, 길쌈, 옷감을 짜는 거 이런 등등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면서 보통 과부들의 동료 같은 경우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가족이랑 유지하면서 여성분들이 너무 같이 살겠다. 그래서 이제 살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아까 것처럼 이분들이 손재주 있는 분들은 이게 아까 망건을 짜거나 감투 같은 걸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삭반들을 하고 길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관모양수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집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특히 안방까지.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대세를 준다든가 이럴 때 여성들이 가서 대세를 주면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여성들이 했었다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돈이 있거나 재주가 있으면 상인다고 수업자 할 수 있는데 그거만해도 없다.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품꾼을 할 수밖에 없죠. 노동자, 인노동자. 대표적인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뭐 농사 짓는 이제 품팔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봉도의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이제 개화기 때 모습 이런 거 노동을 했고 아니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는 뭐 가마꾼 이런 역할,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지배꾼 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런데 움집이죠. 지푸라기 움집 같은데 다림터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아니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행남체 이제 하인으로 살면서 어렵게 살지만 역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지방 같은 데서는 이런 품팔이뿐만 아니라 옹기점에서 노동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숙막, 즉 술 부업하는 데 가서 또 일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 이제 보부상이라고 해서 RC 보부상
보호소에 들어가서 이제 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 장돌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역할했고, 심지어는 신앙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고심극기, 자기 몸의 아니라 게으르 빠지는 몸을 혹독하게 수요를 해서 자기를 이기겠다. 이기시기 때문에 고심극기를 위해서 일부러 안정된 생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은 생업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일이 있으면은 품 마시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일부러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모습 중에는 그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자들 중에는 주민들 또는 몰라 양반들처럼 비록 사회적으로는 이제 몰락했지만은 이제 지식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능이 지식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이제 의료업, 즉 약국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한의사를 하는 거죠. 의사를 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주민층이긴 한데 보통 몰락한 양반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약과를 열거나 의사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 신하들 중에서도 몰락한 양반들은 이런 계통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이후에 약방의 모습입니다. 약이 천마에 있고 약방의 모습이고,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제 이렇게 한약방이 이렇게 간판에 걸고 있죠. 한약방이라고 써 있죠. 무슨 당 이제 약방 이렇게 이제 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약국이 역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역시 약국 역시 연락 장소도 되고, 또 이제 신자들의 집회 장소도 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양반들도 많이 했었다. 그다음에 특히 양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은 뭐냐면은 훈장이죠. 훈장. 애들 가르치는 거, 서당 일하는 거. 이 대표적인 김홍도 그림 중에 이제 서당 훈장이 그림이죠. 종아리를 맞고 우는 장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건 이제 개학기 이후에 이제 사진 촬영 모습인데, 훈장 선생님도 역시 상당히 신기롭게 사진 찍는 장면, 애들과 함께. 그다음에 같이 당시에 이제 교주였던 이제 책도 보여주면서 당시에 이 훈장들이 많이 했었다. 근데 훈장들의 수익은 사실 별거리 없었습니다. 겨우 이제 200불짜리 정도였는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살았다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그 교회 차원에서도 신자들을 가르쳐야겠다. 친구들이 많지 않고 또 이게 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훈장을 따로 둬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정교 회장을 위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해서 신자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적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교 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천배론에 시학당이 생기잖아요. 시학당에는 신부님들 라틴어도 가르치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이기 때문에 한문도 필수로 가르치게 됩니다. 한문을 누가 하시면 당연히 조선인 이제 양반 학자들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장으로서 교회에서도 훈장을 둬서 이제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지만은 선교사들 보호자는 회장, 복사 같은 데서도 양반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서 이제 보좌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회장들 중에서는 이제 양반들, 정배 마르코라든가 한광석들 같은 사람들이 회장으로서 이제 보좌하면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교리를 번역해내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님에도 있었는데, 왕님이 있으면서 자기의 이제 교리서 같은 것도 이제 쓰고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신부님의 수발은 물론 이제 밥하고 빨래는 여성분들이 하지만 남녀 이별이기 때문에 밥상 나누는 것은 여성 다르지 않아요. 회장이 밥상을 나눕니다. 옆에 회장 옆에 보좌에서 식사 자리에서 보는 것도 남자가 해요. 남녀 이별이 확실하게. 그래서 수발 드는 거는 남성 회장이었다. 그래서 옆에 보는 것처럼 신부님이 식사할 때 옆에 항상 회장님이 와서 식사 수발을 든다. 그리고 신부님이 이제 사목 방문할 때는
이 말을 이끄는 마부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신자들이 맡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월급을 받습니다. 봉급을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양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신자들이 선교사의 이제 가장 가까운 벗이자 손과 발로서 그 교회 활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지식인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신부님들이 적고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게 무슨 컴퓨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쁘게 인쇄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손으로 썼죠. 그러니까 손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필사할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하나의 업으로 생기게 합니까? 교회 책을 써서 그것을 판매하고 생활할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1860년대 가면은 베르 주교님이 아예 인쇄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목판본을 짜요. 목판을 찍어내는데 목판 만들 때도 적어도 목판본 기본 되는 거는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그걸 역시 지인들이 맡고 그 정도 봐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이끌을 했던 것이 바로 지식의 신자였다는 것이고요.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신자들이 성물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욕구가 강했다. 그러니까 성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서부터 많은 양의 성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건 이제 그 발굴된 것인데 박기실 때 이제 성모상 아니면 이렇게 묵주라 이런 것들이 성패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바다에 넣어서 수개월 걸려서 프랑스에서 조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조선에서도 이걸 성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묵주 같은 경우도 알만 버려오면은 여기서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밤새워서 조립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물을 조립함으로써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기의 생업을 삼는 이런 역할들이 당시 성선들이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박기자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관리, 아전, 포졸, 군사 이런 사람들이 즉 순수히 좌우의 사람들 중에도 신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좀 하급 포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상인 이제 그런 장교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또 서울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무슨 훈련 도가니, 구미영이, 어영청 이런 군용에서 군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소청 포졸도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주로 이제 친인척을 통해서 많이 입교가 되는데 때로는 이제 정규를 통해서 일부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미리 이제 정보도 빼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도 하고 또는 친인척 중에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신자가 안 되더라도 신자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신자들 위해서 미리 정보도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신자를 보호해주거나 신자의 소식을 전해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들이 다 이제 박해시기 때도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인맥이 있었다는 걸 다. 그리고 이제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앞선 경우가 원래 이제 신자가 아니었지만은 군인 출신의 신자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군이 됐다 신자 된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남경군 대도 같은 경우는 원래 군인이었다가 신자가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임치배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신자가 아닌데 가족도 다 신자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이처럼 김대우 신부한테 대세를 받죠. 이런 것처럼 당시에 군사나 포졸 중에 이런 이제 군사들 중에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 원래는 포졸도 이렇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멱살을 잡고서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할 사람들 중에 있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자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박 신부님이 잡혔을 때 당시 근무도사가 모박 신부님을 굉장히 혹독하게 이제 신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박신부가 그 금부도의 아들을 신자로 이제 입교시켰거든요. 정말 이제 내 아들을 꼬셨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밌는 아이러니한 거는 나중에 몇 시간 후에 그 문제했던 그 아들이 금부노사돼서 신자로서 교회 역시 연락처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 뒤에 계속해서 역시 그런 이제 집안에 박혀 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신자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다. 그런 모습이 역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 중에서도 신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유증길 아우스푸시터 같은 경우는 역관이죠. 고위직 역관인데 이 사람은 그 대표 역관인데 이 사람도 역관심을 이용해서 밀사에서 큰 역할을 하죠. 정화상이라든가 이제 그 조수과 더불어 또 유명한 게 대원군과 이제 베네주에 이어주었던 남종삼 요한 그 아버지 이분도 다 고위직 관료입니다. 다. 그 고종의 이제 비자 역할 했던 분인데 남종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다 바뀌시기였지만은 고위직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 큰 역할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독재 남자분도 있죠. 여성들 중에 이분들은 뭐냐 궁녀들 중에서도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궁녀에서 신자가 할 수가 없으니까 궁녀를 다 때려치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궁녀는 결혼을 못하지만 대신 수입은 좋았어요. 당시 수입이 좋았어요. 이때 집안에 궁녀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은 핍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와서 이 사람들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스스로 노동력에서 먹고 살기 했던 것이 당시 궁 출신 여성들의 삶이었다. 신앙분들의 삶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박희신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이들이 알렸던 것보다는 사실 이 다양한 모습이 살고 있었던 거죠. 각자 재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몸 하나밖에 없어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주가 있고서 장사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수목자, 장인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교회 일을 위해서 바치고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함께 시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은 똑같았다. 즉 이분들은 각자 달라져 있었지만은 마음만큼은 한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뿌리를 받고 살게 됐고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을 이제 다시 이어가서 살 수 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반성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